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굵직굵직한 뉴스들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소년들이 있습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200에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인데요. 어른들이 쯧쯧거리던 춤 꽤나 추던 20대 소년들이 세계를 정복하게 된 비법 궁금하시죠?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1등 공신은 경이로운 칼군무와 함께 바로 SNS라고 꼽았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뿐 아니라 실시간 소식을 바다 건너 팬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소통이 관건이었던 겁니다. 돈과 명성을 얻는 일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 세계를 곧 평정할 방탄소년단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2018년 5월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는 속보 보고 눈을 씻고 다시 볼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한반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예정입니다.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함께 요동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경협주인데요. 관련 내용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북경협주라는 거 당연히 우리나라에만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1990년대부터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갖다가 중단시키고 대신에 경수로를 건설해줬던 것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캐도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캐도를 건설했던 회사들, 이런 기업들부터가 바로 남북경협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붙여본다면 개성공단이 건설되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주하면서부터 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역시 남북경협주에 속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더 우리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금강산 관광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현대아산이라는 회사가 그 일들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어떻게 본다면 좀 좁은 의미의 남북경협주는 이 세 가지, 태도 그리고 개성공단 네. 나가서 금강산 관광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기업들이 과거 좁은 의미의 남북경협주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에만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그렇죠. 등장한 남북경협주가 있습니까? 네,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고요. 네. 이 기업들은 일단 북한과의 여러 가지 거래라든가 또는 사업을 추진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순간 당장이라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자산들을 활용해볼 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분명한 의미의 남북경협주가 되겠는데 이제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 크게 보아서 두 가지의 어떤 추가적인 산업이 더 남북경협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요. 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원산 방문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 철도 사정이 어렵고 부끄럽다라는 그렇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를 가는데 약 24시간, 19시간이 걸린다라는 뉴스 보도를 보셨겠지만 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선이 아니고 단선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대편에서 기차가 오면 역에서 피해 가야 되는 그렇게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연료 부족이라든가 전력량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속도가 느린. 네. 그러면서 이제 협계도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철도의 궤도와 또 북한, 더 나아가서 또 러시아까지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 협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 있는 철도 주식들이 일단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 가장 곽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철도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일단
이 철도의 차량을 건설하는 기업들도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궤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이 건설회사들이 KTX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속망을 또 건설해온 경험이 있으니까 건설주도 포함되고, 네. 여기에 시멘트라든가 각종 자재 장비 또는 뭐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또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송전주들입니다. 송전. 우리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한때 2010년 전후해서 블랙아웃 겪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전력 사정이 안 좋은 적이 그랬죠. 있었는데, 네네. 예, 그 뒤에 발전소도 열심히 짓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대체에너지 관련된 투자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옛날처럼 북한의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등 발전소를 건설해주는 것도 방법 중 하나겠지만, 남아도는 한국의 전력을 송전 설비를 깔아서 북한으로 송전시켜주는, 다시 네. 말해서 저렴한 값에 북한에다가 좀 파는 사업도 가능성이 이게 높지 않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해당되는 기업들은 뭐 당연히 전력 기업들도 있겠지만 여기 또 전선을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발전기라든가 각종 이쪽 관련돼 있는 송배전 수요들까지 하다 보니까 또 전기, 전력선 이런 쪽 업종들까지도 최근에는 대북 관련주로 점점 가지를 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철도 아니면 이제 인프라 건설 관련한 주들, 또 하나는 송전 관련된 주들이 지금 새롭게 남북 경협주로 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전통적인 남북 경협주요. 개성공단주나 뭐 금강산 관련된 이런 주식들은 사실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던 대표적인 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5월달 한 달만 해도 도대체 우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한 겁니까? 뭐 여러 번 주식도 요동을 쳤을 것 같은데 5월 상황만 놓고 좀 분석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5월 초는 그 업종 상위 종목들이 건설, 네. 시멘트, 전력, 전기 쪽에 붙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고요.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고 더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던 시기가 5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중순부터 시장에 변화가 나타났죠. 네. 바로 뭐냐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던 것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예 그때부터 이 또 남북 경협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게 가장 절정에 달한 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급기야 취소하게 되면서 거의 뭐 상당수 종목들이 하한가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30% 빠진 종목이 속출할 네.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네. 또 이번 주 들어서서는 어제 오늘 사이에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네. 남북 경협주들은 또 아주 강한 상승 랠리를 펼쳐주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방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뉴스 보도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큰 그런 특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일단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세가 오르락 내리락 막 멀미가 날 정도로 불안정한데도 남북 경협주에 끊임없이 돈이 몰린다는 건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장점 또 반면에 단점 어떤 게 있는지 짧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짧게 짚어드리자면 네. 이 그 남북 경협주는 이른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미래의 성과가 아주 커질 기업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 성과는 현찰,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눈앞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수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조울증 환자와 같은 곳이어서 네. 기분이 좋을 때는 굉장히 크게 반영하고 또 비관적인 전망이 재산되면 아무것도 없다, 0처럼 계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런 남북 경협주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라면 미래에 특히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정말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경제 개발에 성공하는 네. 그런 나라가 될 때는 무한대에 가까운 시장을 또는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나쁜 네. 점은 아직 현재로는 그냥 가시화된 게 없는 네. 기대가 너무 큰 가격 산정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나쁜 뉴스가 벌어질 때는 항상 변동성이 크다는 것.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남북 경협주는 모두 단타용이다. 이른바 태화주다. 그냥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런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의 어떤 붐 또는 뭐 이렇게 열기 이런 것들이 항상 지나고 보면 패자를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뚜렷한 승자들을 남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4년, 15년경에 한국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끝도 없이 몰려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러 수많은 기업이 중국 테마로 묶였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라든가 네. 아니면 각종 호텔이라든가 레저 같은 기업들은 그 이후에 수많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굉장히 놀라운 성취를 기록하는 대기업들로 다 우뚝 서 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네. 그래서 북한 관련주들도 보면 썩 구분은 가려질 겁니다만 그중에 또 북한 관련 사업으로 큰 성취를 내는 기업들이 여기에 또 커가고 있다는 것만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팀장님께서 옥석 구분이 이제 가려질 거다, 옥석 구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이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들은. 예, 저희들 이런 펀더멘탈 기업의 기초 체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은 이럴 때 항상 이야기 좀 드리는 게 두 가지 대안을 설명드리죠.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우량 건설회사들. 굉장히 최근에 수익의 안정성도 높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동안 저평가됐다가 네. 이번 북한 관련 뉴스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까지 붙으면 이것도 꽤 매력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포화 상태잖아요. 예, 이제 사업의 이제, 확정성이. 예, 근데 이제 있었던 과거 사례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네. 2012, 13년 사이까지만 해도 해외 건설을 되게 그렇죠.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14년. 그러면서 우리나라 해외 건설 사업장들이 상당수가 부실화되거나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심하게 많은 나쁜 실적들을 기록한 기업들도 있었어요. 네네. 그런 중에 이제 15, 16, 17년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최근 실적들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 기업들이 또 과거처럼 큰 그렇죠. 손실을 기록할 수 있어라는 생각 속에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다가 이번에 이런 대북 관련 호재 속에서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리레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재평가받는 중인 네. 그런 산업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현실과 미래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를 좀 말씀드리자면 업종 내에서 분명히 미래 성장이 기대되고 특히 북한 관련해서 혜택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한두 종목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두 종목에 집중하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우리 과거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참 수익성이 좋고 대부분 기업들이 다시 진출하고 싶다고 그럴 정도지만 안타깝게도 거기 진출하셨던 기업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없어진 기업들도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분산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도 좀 덧붙이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 안정성을 꼭 살펴보시고 또 한두 종목에만 집중하지 마셔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이제 한반도의 문제가 남한과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렇죠. 남북 경제가 활발해지면 미국, 중국 이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올 텐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북 경협주에도 외국 시장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크겠죠? 당연한 일이죠. 네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경제의 발전을 그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남북 교류가 대거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것도 문제였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북한의 지도부라 하더라도 한국 관련 기업들만 편향적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하기보다는 경쟁을 시키는 그렇겠죠.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것이고 또 그게 우리한테 입장에서는 나쁜 일이 아닌 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기업들까지 다 시장에서 경쟁하며 또 그 시스템 속에서 같이 존재를 하면 이게 일종의 안전판 역할도 해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떤 한두 종목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먼 미래, 가까운 미래에 보면 분명 우리만 독점적으로 하리라는 그런 달콤한 꿈을 꿔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도 과거처럼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변화되는 걸 봐서 잘 대응하고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합니다.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았던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취소하고, 또 바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다시 불씨를 살리고, 그야말로 드라마가 따로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한반도 정세에 따라 이 주식은 함께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대표적인 이 주식이었는데요. 이제는 남북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이 주식의 영역도 더 확대될 전망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깊이 살펴보고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뭐라고 할까요? 1번 남북경협주, 2번 제약바이오주. 1번 남북경협주, 2번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는 경제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함께 발맞춰야 하는 것 바로 정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로 역임하셨던 원혜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혜영입니다. 제가 생생경제 시작하고 나서요. 꼭 모시고 싶었던 분 중 한 분이 바로 의원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인 출신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일들을 하셔서 제가 꼭 뵙고 싶었는데 우리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과 좋은 대화의 시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의원님 나오셔서 참 말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의원이 나오셨다 하실 텐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샵 0945 문자로 우리 의원님께 질문해 주시면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바보라고 의원님을 부르더군요. 최근에 국회의장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좀 새삼 묻고 싶습니다. 오늘이 마침 국회가 문을 연 지, 네. 즉 개원을 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네네. 오늘 국회의장과 전직 의장님들도 다 오셔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국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여야 간의 협치죠. 그럼요. 제가 그 일을 참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국회의장을 나서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네. 분, 또 저보다 경륜이나 또 연세가 더 많으신
또 대선배가 계셔서 네. 더 잘하실 수 있는 대선배가 계시다면 내가 구태여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접었습니다. 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특히 경쟁 사회에서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좋은 분들 또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분들 더 좋은 자세를 가진 분들이 네. 많이 있어야 나도 잘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상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경쟁이 상생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요. 갑의 역습이라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제가 좀 그 일부를 좀 읽어볼게요. 친구와의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잊은 나에게 의원은 운전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직접 자신이 운전을 했다. 결국 의원은 약속 장소까지 나를 모셔다 주었고 술도 함께 마셨다. 술값 의원이 냈다. 의원과 출장을 왔다. 3만 원짜리 시골 모텔이었다. 방 2개를 잡을 법도 한데 의원은 하나만 잡는다. 의원은 내가 씻고 있는 동안 침대와 텔레비전 사이 비좁은 바닥에 자신이 누울 자리를 골라놓고 이불까지 깔았다. 결국 나는 침대에서 잤다. 이 의원이 누군지 아시죠? 그거는 네. 사실 제가 거기 갔을 때 더 좋은 호텔이 있는데도 네. 3만 원짜리 모텔을 잔 게 아니라 네. 그것밖에 없으니까 네. 거기서 잔 거고 남자 둘이 자는데 무슨 방을 따로 쓸 일도 없고 그래서 같이 자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는 의원님께서 지금 지나치게 의미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글이 원혜영 의원님의 보좌관이었던 분이 이제 한 컬럼에 갑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올리신 글입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건 최근 대한민국 내에 이 갑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대기업 가족들의 갑질. 최근 벌어지는 이런 일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렇죠. 저는 이 재벌 문제를 우리가 좀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벌이 우리 경제 발전에 또 이런 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우리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일자리가 또 대기업이고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재벌 대기업은 우리가 함께 키워온 그럼 결과입니다.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또 네. 앞으로도 함께 키워가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재벌들 특히 3세, 4세 되시는 분들이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네. 정부의 엄청난 지원 속에서 또 국민들의 도움 속에서 그리고 또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 종업원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커졌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네. 내 개인의 사유물은 물론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따로 강조 안 해도 당연히 네. 겸손하고 절제된 회사 운영과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요전에 최순실 사태 때 어떤 젊은 학생이 돈 많은 부모 두는 것도 실력 아니냐 이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참 상처를 입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의 따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최혜라 씨가. 네. 네네. 근데 이것도 마치 이분들이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부모님 잘 만나서 네. 누리는 부귀고 영화고 권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라도 이런 잘못된 봉건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참 부끄러운 그런 군림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정말 우리 기업이 국민의 보살핌 속에서 도움 네.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인을 모시는 봉사자 입장에서 이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네. 가질 수 있는 그런 반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께서 뭐 잘 알려졌다시피 풀무원이라는 기업의 창업주세요. 그래서 단지 5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기업을 창업하셨고 또 기업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더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맞는데 결국은 이제 이 대물림 경영이 여러 가지 패착을 낳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요. 자율적인 기업의 활동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 점에서 이 재벌 체제에서 오너와 그 기업을 네. 분리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오너 중심으로 오너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업을 장악하고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이나 불법까지 나오고 또 그런 태도로 임하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설마 그럴 리가 하는 정도의 네. 오만불손하고 정말 윤리적으로 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오너 일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고생해서 키운 그룹이지만 결코 그분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네. 국가의 지원, 국민의 정말 그 도움으로 이렇게 네. 커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돼야지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한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저랑 같이 풀무원을 창업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온 남승우 사장은 금년에 만 65세가 되면서 네. 은퇴를 하고 이 전문 경영인한테 네.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제가 그런 절제가 봤어요. 네. 정말 필요하다. 그런 네. 것이 사람이 좋고 나빠서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보는 관점이 출발점.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네.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남승우 대표님도 뭐 전자결제 시스템 통해서 사직서 그냥 제출하고 사회이사들이 감사패 전달한 게 퇴임 절차의 전부였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께서 과거 민주당 전월세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셨고요. 당시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지속적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주장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지금까지도 이 전월세 시장이 그다지 안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전월세가 폭등해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는 게 무슨 정치냐. 그게 참 걱정이에요.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제가 사는 집하고 선거구가 달라서 네. 제 선거구에 이제 32평 아파트를 세를 얻어 갔어요. 1억 4천에 갔는데 2년 지나니까 4천만 원을 더 올리라는 거예요. 네. 제가 국회의원이라서 세비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세비를 가지고도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 2년을 마야 4천만 원이 되는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아가지고도 모기가 힘든데 네. 정말 겨우 생활급 때는 봉급 받는 노동자들이나 영세 상인들이 이렇게 전세가 막 천정부지로 뛰면은 어떻게 감당하는 거냐. 그렇죠. 의식주란 얘기가 있는데 요새 굶어 죽거나 뭐 옷 헐벗어서 없어서 못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네. 집은 이렇게 그냥 살래도 엄청난 돈이지만 세를 사는데도
2년 만에 몇 천만 원씩 오르면 그건 아마 우리 부천 같은 데니까 그나마 4천 올랐지 서울에 좀 그 아파트 값이 비싼 데는 그 단위가 아마 그럼요. 8천이 되고 1억 2천이 됐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런 복지와 기본권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우리 당에 전월세 대책위원회를 만듭시다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당신처럼 전세 사는 사람이 직접 맡아 해봐라 해서 셀프 네. 전월세 위원장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야 간에 이념적인 갈등도 없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그렇죠. 위한 대책이고 그리고 막 시장의 어떤 논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월세 가격의 인상폭은 물가 상승폭과 연동시키자. 네. 그리고 지금 20, 30년간 물가가 3%, 2%대로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인상폭을 1년에 5%까지로 캡을 씌우자. 네. 상한선을 정하자. 이랬는데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던 그 새누리당에서 이건 시장의 자유를 네. 속박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사는 집은 있어야 되는데 이 주거권의 문제는 상품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동결하자거나 심지어는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5% 이상 못 올리게 하자는 건데 그리고 여지껏 10여 년간 5% 이상 물가가 오른 적도 없고 네. 그렇게 하자는 건데도 그걸 안 받아들여서 안타까웠고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입장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우리 의원님처럼 전세 사시는 분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본인의 어려움으로 여기시고 이렇게 의원님처럼 서민의 마음을 알아주시는데 결국 의원님도 그 힘든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집값,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대체?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 네. 그게 이제 의식 중에서도 주가 제일 중요한 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사회 안정과 주거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시장 논리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물가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수요 공급의 시장 논리로만 따르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이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더 제가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 특히 이 10여 년간 신자유주의적인 그 경제 논리로 어떤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극단적으로 해치는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생생 초대석 여당 중진 의원이시고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원혜영 의원과 함께 생생하는 그리고 상생하는 경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9193님이 우리 원 의원님 미담 자판기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대요. 아마 관련 미담을 보시거나 경험하셨었나 봐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좀 전세 사는 게 자랑도 아닌데 아까 그 얘기도 4천만 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신용대출을 해줘서 4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기업의 창업자로서 그랬죠. 또 자기 몫을 이 사회에 환원한 사람이 막상 전세금이 없어서 대출받았다 그런 건데 그게 별 자랑거리도 아니고 또 저는 국회의원이나 되니까 신용대출도 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괜히 그냥 별거 아닌 걸 갖고 좀
유명세를 타니까 좀 네. 멋졌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보통 국회의원님이 오시면 보좌관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한 4장, 5장 준비했는데 의원님 혼자 오셔가지고 명함을 한 장만 드렸어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이게 갑의 역습이라는 칼럼이 맞구나. 진짜 갑의 반전?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원래 그렇게 혼자 다니세요? 수행비서 없이? 그게 제일 편하죠. 물론 아주 바쁘고 중요할 때 제가 원내대표를 하거나 무슨 어떤 그때 선거를 막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행팀도 생기고 그런데 이런 평상시야 이 원고지 하나 제가 들고 오면 되는데 뭐하러 그 보좌진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게 평소에 저를 가볍게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중에 국회의원 안 하면 또 전에 제가 부처 시작했으면 시장 안 하면 수행비서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쓸데없이 수행비서들 잔뜩 데리고 다니다가 그렇지 못하게 된 일이 상황이 오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혼자 다니면 국회의원 그만둬도 혼자 다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난 그게 내 스스로의 몸무게를 가볍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스스로를 가볍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경제 관련 질문들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꼭 이걸 여쭙고 싶어요. 결국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는 데만 집중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죽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이제 웰다잉 기본법도 제정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잘했다. 라고 자평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웰다잉 기본법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삶의 그런 철학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왜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웰비잉에 우리 사회가 관심이 많죠. 그럼요. 네, 웰비잉의 마무리는 웰다잉 아니겠습니까? 네. 품위 있게 편안하게 또 뜻있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죠. 특히 우리 사회는 이미 노인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7년 뒤인 2025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이게 좋고 나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이 이제는 한번 멈춰서서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마무리 질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성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얻어지는 결정 또는 결단이 있다면은 그것을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만든 웰다잉 기본법은 정확하게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그전에는 노안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던 게 컴퓨터와 모터와 여러 가지 기계에 의해서 수명이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해봐야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서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웰다잉 기본법은 아무거나 다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도 더 이상 치료해야 효과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상태일 때 그 당사자가 나는 이렇게 기계에 의해서 내 수명을 연장하는 그러니까 인공호흡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는 무의미하니까 또 내 고통을 연장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적인 또 비용이 많이 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낭비가 커지니까 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자. 노인의 자기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 법을 만들면서 정말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어떠한 일도 찬성하면 반대하는 그렇죠. 게 있는데 여기는 정말 최근 조사도 노인들을 당사자로 조사를 하는데도 91%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 안 하겠다. 이렇게 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그렇게 되려고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노력, 그것도 그렇죠. 집단적인 노력이 시대의 흐름을 만들고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요. 화장의 문제인데 네. 불과 20년 또는 20년 가까운 10몇 년 전만 해도 상가에 가서 저 혹시 화장하십니까? 못 물어봤어요. 네. 그 상주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질문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일반화돼 화장하니까 있죠. 됐는데 네.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때 이 장묘 문화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그 홍보 활동 또 이 계몽 활동을 했기 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웰다잉의 문제도 뭐 강제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내가 건강할 때 앞으로 내가 이 삶의 마무리의 순간에 이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네. 꼭 하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은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내 삶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를 내가 결정하게 하는 것. 네.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LG 구본모 회장도 이제 연명치료를 거부하셨던 그런 이야기도 알려졌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실 일이 많은데 2402님이 부끄러워해야 할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전문성 살려서 재벌 개혁이나 기업 갑질 개혁에도 다시 한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의원님 한 가지 딱 내가 의원으로서 이건 진짜 변화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거를 좀 변화시키시고 싶으세요? 의원으로서. 좀 김우중 회장 말씀처럼 할 일은 많습니다. 네, 네. 다 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어쨌든 이런 노인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 노인들의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의미 있는. 있게 또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요. 잠시 멈춰 서서 내 살아온 걸 돌이켜보고 네.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삶의 질도 달라질 겁니다. 폴 분명. 발레리라는 프랑스 시인이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말이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돼 있지 실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삶의 네. 마무리에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하면서 내 삶에 대한 많은 결정들, 유서 쓰기를 통해서 네. 내 유산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내 유산의 일부라도 뜻있는데 쓰게 하면 좋겠다. 내 장기를 여러 가지 건강한 안들이 상태에 있으면 있죠. 네.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겠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매장을 하는 것보다는 화장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걸 내가 결정함으로써 내 삶이 더 네. 뜻있어지고 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됨으로써 나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게 현재의 내 삶을 보다 뜻있게 네. 귀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의원님이 이 법안에 애착이 있으신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란 게 안타까울 뿐인데요.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싹 정답자들 많으세요. 1193님 생생경제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1805님 1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4010님 남북경협주 금강산에 영업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